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여러분하고 경영학개론 무슨 강의인지 오늘 이게 처음 하는 강의여가지고 무슨 강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핵심 정리 강의죠. 자 핵심 정리 강의 8회 동안 같이 진행할 이해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8회 동안 진행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압축된 강의이고 또 기본 이론 강의이라는 것도 또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회차를 줄이면서도 기본 이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만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강의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재가 최근 5개년 기출만 정리한 기출 해설 총서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교재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차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1차 시험 경험이 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리해 놨었던 기본서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25년도 1차 강의를 1차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경영학개론 수험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기본서가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예습을 하고 이 강의를 들어오시는 패턴이 가장 좋고요. 근데 나는 지금 수험서 정리해 놓은 것도 전혀 없고, 경영학개론도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 이 강의는 맞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좀 이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도 될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하나 꼭 기억하실 것 정리해 놨었던 기본서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이게 정리해 놓은 기본서의 내용을 예습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와서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중요한 테마 위주별로 정리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최적화된 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5년도 1차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작년판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수험서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구판이 될 건데 이 저희 경영학개론 이 기본서는 내용편하고 문제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문제랑 내용을 분철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계속 반복적인 사용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매번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25년도 대비 시험을 준비했던 그 작년판 이 수험서의 내용편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리 교재로 삼으셔서 내용편에 있는 기본 내용 잘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 이 강의 와서 최근 5개년 문제풀이만 하는 걸로 요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모든 기본 내용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것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만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8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뭐 진도가 빡빡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제 바로바로 책 정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개년 기출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맨 앞에 이 정리 포인트와 관련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 내용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 이 테마에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테마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내용 정리만으로 이 문제 해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옆에 별도의 해설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여기 막 해설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502호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 칠판 사용이 지금 버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많이. 자, 가시면 이렇게 선생님 옆에 해설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해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좀 서운합니다. 여기 해설이 없는 이유는 맨 앞에 다 종합 정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또 정리하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여기에 해설을 잘 모르겠다. 여기 이 문제가 왜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요 앞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책이 정리돼 있다는 것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테마들은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 포인트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요약 정리된 요 포인트 위주로만 내용을 빠르게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가 뭐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기본 내용 정리도 되어 있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두 문자도 이렇게 최종 정리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유경험자 분들에게는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기본 내용을 이제 복기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설명은 뭐 이 정도면은 다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 서론에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입니다. 이 가치사슬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주요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적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로 세분화시켜서 이 경영활동 자체에 대한 이 직관적 이해를 시켜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자, 일단 왜 가치사슬 모형이냐? 자, 이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매번 가치가 계속 창출되는 그 현상 자체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이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을 저희는 여기 주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본원적 활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간접적인 또는 보조적인 활동을 저희는 이 보조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주활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활동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하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업은 가치 창출을 하는 이 기업이 가치 창출을 하는 거고 이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옷 공장을 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옷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부터 저희가 원자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산 라인에 투입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옷감이다라고 하는 이 원자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산 라인에 투입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생산 라인에 투입된 옷감을 열심히 뭐예요? 재단도 하고 미싱질도 하고 하면서 옷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물건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생산 활동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만든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유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게 되죠. 그렇죠?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옷감을 저는 얼마에 떼었냐면요. 1,000원에 사왔습니다. 자, 근데 이 옷감, 1,000원짜리 옷감을 열심히 옷으로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제가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죠? 옷감을 조달해서 그 다음 이것을 열심히 가공시켜가지고 시장에 유통시켜서 저는 얼마의 가치를 더 만들어낸 겁니까? 4,000원의 가치를 더 만들어냈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영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존의 가치를 갖고 있는 원자재의 가치가 더 상승되는 것, 이게 바로 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000원짜리 가지고 저희가 5,000원짜리로 만들어서 4,000원을 남겨 먹은 거죠. 그럼 이 4,000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내가 진짜 열심히 경영활동에서 남겨 먹은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옷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산 라인에 이제 조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내부 물류 투입 활동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원자재를, 즉 물류를 투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뭐 했죠? 생산했습니다. 운영 활동이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옷을 이제 뭐 했습니까? 외부 시장에 다시 유통을 시켜서, 유통시키고 나면 이거 무조건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 푼다고 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열심히 영업해야 됩니다. 마케팅 판촉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물건을 사고 나서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한번 나랑 관계를 맺은 고객은 이제부터 기존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유지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사후 서비스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활동이 쭉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 활동이 만약에 끊긴다, 단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옷감을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거를 뭐해? 5,000원짜리 옷으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동이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되면 내 가치 창출 활동은 중단되는 거고, 그럼 나는 돈을 못 법니다. 됐죠? 그래서 이 활동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 지원 활동들이 바로 보조 활동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가치 창출에 직접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험하고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바로 인사관리 활동이겠죠? 인사관리 활동이라든지 기술개발, 뭐 R&D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매 활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그 밖에 스트럭처와 관련한 문제들이 이제 보조 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념할 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면 구매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 요 아래 보면 물류 투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선생님, 제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을 사왔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 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본원적 활동, 주요 활동으로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원자재만 사오는 활동이 아니라 원자재 이외의 모든 자산을 사오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주식 사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어?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원자재 이외의 모든 자산을 구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거지 직접적 기여를 하는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치사슬 모형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다 결이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중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조금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만 한번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자,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지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찾아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애들. 요 프로세스 순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죄송해요. 자, 프로세스별로 따져보면, 자, 물류 투입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운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죠? 물류 산출이나 마케팅은 없는데, 무엇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애프터 서비스.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은 요 본원적 활동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잘 냈고 보통 AS를 여러분은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원 활동이라고 많이 오해하세요. 근데 매우 잘 함정을 판 문제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이죠. 자, 보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본원적 활동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습니까? 개념적인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이야기하는 본원적 활동 중 서비스 활동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아니면 다음 중 본원적 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된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 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하는 요 서비스 활동의 개념 정의를 제가 써놨습니다.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왜?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내 상식 가지고 개념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지만 서비스 활동의 개념 정의는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판단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서비스 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키워드 찾아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제품의 가치를 유지, 강화하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판매한 이 제품의 가치 자체를 계속 유지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사후적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저렇게 분류하는 문제만 나왔으니까 개념적인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뭐가 나왔다?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미기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십니다. 어디를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그 외부 물류 활동과 마케팅 판매 이 순서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가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자, 구매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 뭐를 구매해 온 거예요? 원자재를 구매해 온 걸 말하는 겁니다. 원자재 이외의 자산을 사온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의 구매는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는 구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그럼 이렇게 사온 원자재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가치를 지닌 더 나은 가치,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변환을 시키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문제 참 착하게 냈습니다. 그렇죠? 자, 물류다라고 해서 시장에 풀어야죠. 근데 시장에 풀었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풀고 나서 열심히 사주세요. 광고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판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AS다라고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거 지금 우리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은 연습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럼 이러한 기업의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의 목적은 가치 창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멋있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은 돈 버는 겁니다. 근데 돈만 버는 것이 요즘 기업의 의무가 되느냐 아니면 기업의 목적이 되느냐? 아닙니다. 요즘에는 기업에게 뭐도 요구한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역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캐롤 이외에 또 다른 학자들도 이 사회적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유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첫 번째, 기업은 일단 영리 조직입니다. 영리 조직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본원적 의무는 뭐예요? 영리 창출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다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사회에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효용을 충족시켜주는 것 자체가 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의무예요. 됐죠? 그래서 기업의 1단계 가장 본원적인 책임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여기 경제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제적 책임은 이렇게 영속성, 유지,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의 경제적 책임의 구체적인 예시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그렇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되는 것들이 기타의 기업의 의무로 사회적 책임의 내용으로 논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너 열심히 영리 창출해. 그리고 네가 만들어낸 제품 사회에 계속 제공해. 그다음 두 번째. 근데 너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잖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키기로 한 이 룰을 무조건 지켜줬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 세 번째. 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뭐 합니까? 법적으로 강요되진 않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합의한 내용들도 준수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경영활동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너가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도 해주고 여러 행사도 개최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 됐죠?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은 이 네 가지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캐롤이라는 학자는 이 사회적 책임의 뭐까지 얘기했다? 순서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4단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의 1단계,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뭐가 된다? 경제적 책임이 되고요. 이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책임이 법적 책임, 그렇죠? 제자를 따야지, 죄송해요. 자, 그 다음 윤리적 책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뭐까지 순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캐롤의 4단계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사회적 책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캐롤이라는 학자가 딱 들어오면서 캐롤에 의하면 사회적 책임의 순서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합시다. 제법 이자. 그렇죠? 요즘에 이자가 좀 높죠? 그래서 제법 이자가 높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런 사회적 책임 이외에 이런 사회적 책임과 같은 맥락으로 야 기업아 너 돈만 따지지 마. 돈 벌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것까지 해줘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지속가능 경영이나 윤리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새로운 경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그래 너 돈 버는 거 좋아. 근데 말이야 자, 어느 정도 뭐 한다? 이 가치를 창출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창출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라서 우리 한번 예시를 통해서 기억을 해봅시다. 스토리로. 자,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너무 옛날 같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이게 굉장히 붐을 일으켰거든요. 자, 왜 그랬냐면 자, 우리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에 걸리면 너무 아파요. 그죠? 그거는 그렇고 여러분 걸렸었나요? 저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랑 걸려가지고 그냥 보통 이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뭐 이게 전염병을 잘 걸려와요. 어린이집이 정말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전염병 그럼 어린이집 들여다보면 돼요. 거기에 누구 한 명이 딱 걸리면 그 어린이집 아기들이 다 걸리고요. 그 어린이집 아기의 엄마들이 그 다음에 다 걸려요. 아기랑 엄마랑 자주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기가 걸려왔는데 그래서 아기랑 붙어 있는 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차라리 누구 한 명 격리되기보다 너와 내가 함께 격리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희 둘이서 이제 안방에 갇혀가지고 안방에서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남편도 사람인데 그죠? 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격리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그 공원 있죠? 서울숲. 거기 가서 저희가 5시간 동안 뛰었어요. 아이랑 저랑.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좋다니 바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남편이 혼자 그 다음에 걸렸습니다. 걸릴 거면 같이 걸리던가 셋이.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타박을 많이 들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죠. 이 격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출퇴근을 못 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영학적 마인드, 그죠? 사업가적 마인드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계 설비를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나 열심히 원자재 사왔어. 자, 우리 이제 원자재 1,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짜리 옷을 열심히 만들어보자. 이걸 열심히 뭐 하자? 변형시켜보자.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시켜보자. 생산을 해보자.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단된 거예요. 그쵸?
이게 중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시다라고 하는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지가 않게 되고 여기서 가치를 창출 못했어요.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야, 안 되겠다. 야,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 창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 그럼 이 가치 창출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 신경 써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 핫한 게 뭔지 아세요? 인도나 이렇게 대부분의 생산 거점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나 이럴 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출퇴근을 못해요, 근로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때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단돼 버리죠. 그럼 뭐가 안 되죠? 가치 창출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야, 안 되겠다.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치 창출 활동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장기적으로. 그럼 이걸 유지시키려면 우리 근로자들 건강 관리해줘야 되고 기후변화 일어나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환경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게 멋있게 써 있지만 예시랑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화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속 가능 경영 개념 정의 한번 보시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 돈을 뭐 해야 된다? 영원히 버는 거, 지속 가능하게 버는 것도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현재 미래 세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자원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돈을 벌 때 이 가치 창출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요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근로자 건강 관리도 해주고 산업 안전 관리도 해주고 기후 변화 이거 신경 써서 환경 보호도 해주고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경영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돼 있죠? 핵심적인 지속 가능 경영의 영역이 뭐냐? 어느 영역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경영활동이 되는 거냐? 세 가지 영역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첫 번째, 돈은 계속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치 창출을 하는데 이 가치 창출을 뭐 하고 싶다는 거라고요, 얘는? 계속적으로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가치 창출하고 싶다는 거야. 가치를 많이 창출하기보다는 가치 창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환경 보호해야 돼.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 출퇴근 못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생산 라인이 중단되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 또?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이 사회가 계속 유지가 잘 돼야지. 그래야지 나도 계속 이 사회에서 원자재 갖고 와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는 잘 오지선단에 내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나왔었는데 아주 중요한은 아니고 아주 획기적인 문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다음 주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이렇게 세 개 넣고 이상한 거 더 추가하면은 오지선단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걸 출제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문자로 요 정도는 기억해 주자. 지속 가능하려면 뭐 해야 된다? 수경을 사세요. 수경사. 그렇죠? 물안경 사시면 됩니다. 자, 윤리경영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캐롤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두 문자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두 문자 뭐 있었죠? 제법, 이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해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까지 해설을 달아, 그죠? 자, 우리 서로의 에너지 낭비이다. 자, 두 번째. 이윤극대화, 일자리 창출 등 기본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예시 볼까요?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돼. 일자리 창출해야 돼. 이것은 뭐야? 제법, 이자 네 가지 중에서 어느 사회적 책임의 예시가 되는 거였습니까? 경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책임을 내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공부를 조금 이제 안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약간 경영학개론을 상식 가지고 푸시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기업이 돈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경제적 책임 이런 거 딱 보면 아 이건 사회적 책임 아니지 막 이러세요. 틀리기가 딱 좋아.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낸 거는 굉장히 출제 의도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노무사 21년도에 나온 거죠. 자, 사회적 책임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제법이자 두 문자만 얼마 풀 수 있는 거. 이런 건 해설 달 필요도 없어. 자,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 자, 유사 문제 그대로 나오죠. 선생님 왜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나요? 왜냐면 노무사, 경영지도사, 그 다음에 누구야?
가맹거래사, 셋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영학개론 문제가 약간 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기출문제만 다 풀고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커버가 좀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럼 이제 노무사는 24년도 문제인데요. 그동안 너무 쉽게 낸 거야. 그래서 난이도를 좀 올려야지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 냈어, 문제를요. 자, 캐롤이 주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책임 성격이 의무성보다는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나는 제법 이자만 외우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노무사 시험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기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되게 크게 막 변형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만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냅니다. 기본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틀려버리게. 그렇죠. 뭐 대단하게 화려하게 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서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자발성에 기초한 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법적 책임 고르시면 진짜 큰일 나시죠? 법적 책임은 여러분 자발성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인 거죠. 자, 그럼 나머진가? 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되게 착하게 냈어. 나같이 못된 사람은 지문에 기역, 디귿, 리을 분명히 해놓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없어. 문제 되게 착하게 내셨어. 자, 그럼 이제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 제가 계속 이 강의 캐롤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기업은 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얘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영리조직으로서 영리를 계속 창출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회에 계속 제공해서 소비자의 효용을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기업은 영리조직이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책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경제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원적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경제적 책임을. 그래서 얘는 자발성에 기인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무성에 기인하고 있는 거고요. 디귿, 리을만 같은 경우에는 뭐다? 오히려 기업에게 추가적인 자발적 노력을 요구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캐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출문제들인데 딱 보니까 지금 뭐 했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죠? 여기 보시면 순서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사례를 쭉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업그레이드 판이 되는 거죠. 쭉 박스 안에 사례들을 쭉 A 기업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쫙 준 다음에 그럼 이거는 지금 이 A 기업이 무슨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거냐 사회적 책임 중에 요런 스타일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타입 또 뭐도 있냐면 네 가지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의 책임만의 개념 정의를 물어보는 거. 요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9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약간 메인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공부용으로 좀 볼 건데요. 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이 컨셉이 언제 처음 나왔냐는 거예요. 자, 지속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유엔에서 자,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 가능성 개념이다. 이 보고서,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유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 지구나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걸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의로 유엔에서 처음으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컨셉이 빵 뜨면서 그때부터 CSR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CSR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Responsibility.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업에게 너는 이런 책임이 있어라고 하는 기업의 의무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격의 컨셉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 돈만 벌지 말고 너 이 사회에서 돈 벌었으니까 이걸 사회에 환원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성격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쨌든 기업은 영리조직이기 때문에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본원적인 특성은 무시하고 계속 의무만 부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 그 다음에 나왔느냐? CSV다라고 해서 이 value.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얘에게 뭐 해야 된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컨셉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뭐라 해야 되냐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컨셉들의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에서 CSR로 발전됐죠? 아니죠? 바뀌었죠? CSR이 나왔고 그 다음 CSV 개념으로 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주 그 공부용으로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지문들이거든요. 쭉쭉 읽어보시고 IS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설명은 뭐 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0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개념은 이라고 돼 있는데 키워드 뽑아보시죠.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죠? 가치를 창출하면서. 그죠?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죄송해요. 사회적 가치죠? 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한다. 그럼 이건 CSR입니까? CSV입니까? CSV 개념인 거죠. value. 했죠? 자, 경영지도사에서 참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윤리적 환경 구축,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일회성 문제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환경 구축이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건 상식이고, 뭐, 공부를 할, 뭐, 그런 대상은 아니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기업과 경영자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형태, 아니면 기업들 간의 결합, 또 이 경영자에게 어떤 의무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모아서 볼 건데요. 자, 일단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영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 자본이나 사람이 결합된 이 결합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의 형태를 저희가 요렇게 몇 가지로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기준이 지금 뭐냐? 출자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유형을 구분을 하는데 기업의 유형을 출자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출자자가 대체 누구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 인적, 그죠? 인적 등의 결합체인 거예요. 여러 자본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나 바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자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출자자 아니면 또 뭐라고도 얘기한다? 출자자 아니면 또 사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회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자본금을 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 모아서 기업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자본금을 낸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고 한다? 출자자나 사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사원은 종업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출자자나 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자, 그러면 민법 혹시 먼저 했죠? 민법 먼저 했나요? 지금 뭐 난 잘 몰라요. 지금 핵심 이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만 했어요. 진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하는 게 맞냐? 나 너무 바빠서 나 숨이 막힐 정도다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잘 몰라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자, 아마 민법 핵심 이론 강의는 아마 많이 뭐 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셨던 거니까. 자, 아마 거기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법인이 있으면 이 법인은 뭐예요? 별도의 법인격이다라고 하는 걸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 돈은 출자자들의 돈이 아니고 법인의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인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인의 독립적인 활동이지 이 사람의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열심히 경영 활동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말보다는 뭐 경제 활동이란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경제 활동 하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그죠? 돈 버는 경우도 있지만 빚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름 되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보고 신제품 개발해보려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못 갚는 거지. 이자도 못 내고. 그럼 이 채무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럼 이 기업이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출자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책임을 안 져. 자,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사원의 지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 사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원들을 저희는 뭐라고 하느냐? 야, 너가 지금 경제활동을 한 게 아니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네? 와, 너는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의 이런 경제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선 긋는 사원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왜 내가 책임져?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생긴 채무인데 이거 선긋게 하는 애들이 있어. 선긋게 하는 사원들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유한책임의 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볼까요? 몇 명이 모여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느냐? 그럼 이들이 이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경영활동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느냐, 유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는 구분돼요. 그럼 한명회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한명회사는 보시면 2명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자, 뭐합니까?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전원이 연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기업이다. 자, 그럼 여기는 몇 명 소소하게 이제 한 3, 4명 모여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사원, 출자자들이 다 뭐해? 책임 끝까지 다 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는요, 사원들끼리 아니면 출자자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쳐 있겠어요? 왜? 우리는 공동 운명체니까. 회사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건데 회사 망해서 100억 빚지면 다 같이 100억 빚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공동 운명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한명회사입니다. 그럼 얘랑 맨날 비교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합자회사예요. 우리 합자회사는 자 보시는 것처럼 무한 책임 사원도 있고 뭐합니까? 유한 책임 사원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즉 사원의 지위가 2가지로 양분된 형태의 기업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자본금 출자만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만 배당을 딱 받아가는 거지 이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2가지 개념 정리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얘랑 완전 대조되는 이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와 정말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식이다 라고 하는 거에 발행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이 주권이라고도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유가증권 형태로 표상해 놓은 게 바로 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권에는 이제 뭐가 써 있냐면 얘는 한 주당 얼마야 액면가가 써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회사고 언제 발행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주권이나 주식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주주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회사에 여러 사람들이 자본금이다 라고 하는 걸 출자를 해서 이 사람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서 기업이 설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여기 출자를 한 사원이고 여기도 출자를 한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설립되고 나면 이제부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이제 엮이게 될까요? 이 기업에게 원자재 조달하는 공급업자 또 이 기업이 이제 뭐해? 이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 또 이 기업이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나 아니면 이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 거점, 지역사회 주민들. 그렇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 기업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그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죠? 그렇죠? 그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기업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안정적으로 경영해야 돼? 너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자본금의 일정 액수를 반드시 유지하는 걸 요구합니다. 상법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 출자자가 되게 변덕쟁이야. 그래서 출자자가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이 회사 사원 출자자 안 할래. 그러니까 내가 낸 자본금 돌려줘. 그리고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본금을 빼서 주고 새로운 출자자를 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자본금을 받아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어때? 불안정성이 야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냐면 아 그래 이 자본금 빼고 싶어? 그러면 너가 새로운 주주를 구해서 새로운 사원을 구해서 너네끼리 거래해. 뭐를 이용해서? 주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내가 던진 주식을 다른 사람이 뭐 매매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아 그럼 이 주식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본이다. 내가 갖고 있던 자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넘길 자본 이것을 전부 다 증권화를 해두면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 자본의 거래가 활성화되기가 쉽네. 자본 거래가 되게 쉽네. 자본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죠. 자본 거래가 쉬워지는 거야. 그럼 자본의 거래가 막 쉬워지기 시작하면 그죠?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자본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대규모 자원이 이제부터 거래되기가 용이해지죠. 대규모 자본이다라고 하는 게 거래되기가 용이해지지. 그럼 이제 회사는 더 큰 자본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자본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어때요? 그에 따른 이익도 커집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 하시나요? 그죠? 자꾸 이런 거 그죠? 여러분 그쵸?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저의 그냥 요즘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개같이 일해봐야 소용없다. 진짜. 그죠? 개같이 일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냥 가만 보면은 막 투자로 막 해가지고 그냥 평생 이제 뭐 그냥 놀고 먹어도 될 정도의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면 뭐 개같이 일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20대 중반부터 막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 강의만 벌써 15년 차예요. 이 나이에. 그럼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20대 중반부터 쉴 새 없이 일만 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 훨씬 부자예요, 저보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개같이 일해서 소용없다. 여러분 그지? 공부보다 이게 지금 혹시 주식하거나 코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죠? 농담이 여러분.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내가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와, 나 주식해가지고 10% 수익 났어. 그래 얼마 버는 거야? 그래봐야 20만 원이에요. 그죠? 야, 근데 나 2억 때려박아서 나 10% 수익 났어. 얼마입니까? 2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갈수록 수익도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바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뭐 한다? 더 큰 수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개꿀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주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본금을 끌어오자라고 하는 게 얘의 메인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주주가 됐어요. 주주가 되고 나면 나는 이 자본의, 이 주식에 증권화되어 있는 요만큼만 뭐하지? 책임을 지지. 내가 주식 갖고 있는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회사 부채를 내가 다 떠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모든 사원들이 다 유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벌써 이 주식회사와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특징이 조금 양분되지 않아요? 한 명회사는 진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몇 명하고 하는 거지 얼굴 처음 본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괜히 뭐 일 벌여가지고 막 부채 100억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소수가 모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때?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소수가 인적 결합을 통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식회사는 어때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삼성전자 주주 다 합니까 얼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의 사원들이 유한 책임을 지는 관계로 모이는 겁니다. 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가장 극단적인 둘을 봤습니다. 그럼 이 중간 형태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유한회사예요. 그럼 유한회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요, 모든 사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유한 책임을 집니다. 모든 사원들이, 자, 이렇게 뭐 써있는데, 없애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원들이 다 유한 책임을 집니다. 우와, 주식회사 같다, 너. 그쵸? 주식회사 같은데, 어때? 소규모의 사원들이 만들어낸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의 특징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소수의 사원들이 모여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랑 유한회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주식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본금은 얼마가 있다, 대표이사는 누구다, 전부 다 등기사항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어때요? 정관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아요. 지들 내부 지침인 거야, 이거는. 또 지들끼리 뚝딱뚝딱뚝딱뚝딱 해도 아무도 몰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사가 반드시 3위 이상이어야 되고 이사나 감사는 필수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법상으로. 근데 우리 유한회사는요. 이사는 한 명이라도 상관없는데 이사회나 감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감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때요? 지금 딱 보니까 약간 지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뚝딱뚝딱 해서 운영되는 성격이 되게 강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증자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도 사원총회 결의를 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 어때? 되게 폐쇄적이고 지들밖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는 사채 뭐라 그랬어? 여기 막 문신 아니라 그랬지. 사채 뭐예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얘네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잖아. 얘네는 공시된 게 없다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유한회사는 요쪽의 특징과 주식회사의 특징 모두를 다 갖고 있는 약간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 주식회사의 특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식회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때요? 모든 주주들, 투자자는 유한 책임을 지고 있고, 다음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본의 증권화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너무 쉬워. 소유권 이전이 쉬우니까 자본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대규모 자본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자본이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 실현해가지고 더 어때요? 수익을 많이 창출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주식회사 때문에 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뭐 그 밈 있던데 어떤 이런 기차가 있고 이 기차에 막 인도는 막 기차에 막 매달려서도 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여기 기차 맨 앞에 써 있어. 삼전. 그죠? 삼성전자 주식을 대한민국 사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불특정 다수 일반인이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다수 일반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경영 활동에 전부 다 관여하면 이 회사가 운영이 될까요? 운영이 안 됩니다. 만 명이 회의하고 만 명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막 뭐 의견을 취합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과 분리된 전무 경영인을 통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CEO, 전문 경영자,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회사 들어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주주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주식회사 특징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관련한 문제들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뭡니까? 사원의 지위가 이렇게 양분되는 거 읽을 필요도 없어. 누구예요? 한명회사예요? 합자회사예요? 합자잖아. 그렇죠? 합자회사 끝. 그리고 이제 공부용으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까? 무한책임사원은 자기가 무한대로 책임을 지니까 경영을 직접 하면서 의사결정 내릴 자격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유한책임사원은 어떻게 돼요? 얘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뭐만 받아간다? 돈만 받아가는 애야. 그렇죠? 자, 난 여기까지만 책임질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까요? 여기도 두 명 이상의 공동출자로 기업 채무의 사원 전원이 연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 전원이 무한책임 읽을 필요도 없어. 누구예요? 한명회사죠? 자, 이런 거 틀리고 나오면은, 그죠? 이런 거 틀리고 나오면, 이거는 약간 접시에 물을 받아와야 됩니다. 접시에 물 받아서 뭐 하라 그래, 제가 맨날? 코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죽진 않습니다. 수치감이 조금 들 뿐이지. 자, 이제 가볼까요? 자, 다음 특성에 해당되는 기업의 특성은 뭐냐라고 해서, 아이고, 대규모 자본. 아이고 모든 투자자 유한 책임, 아이고 전문 경영인, 아이고 자본의 증권화, 그렇죠? 소유권 이전 용이하다라고 해서 딱 봐도 누구다? 주식회사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5번인데 여기도 주식회사의 특징인데요. 한번 여기는 OX 연습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일반 대중 자본 조달. 이제 맞는 설명이네요. 주주총회는 주주의 공동 의사를 결정하는 자 뭐가 된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라고 돼 있죠. 아직 주식회사는 이렇게 특징만 물어봤지 계속 여기서만 돌고 돌아요. 아직 주식회사 기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기관 세 가지 뭐뭐 있었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 주주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무조건 주주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회는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다라고 해서 이사회는 의사결정 기관인데 뭐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내린다? 경영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뭐 맞는 설명이고 주식회사 주주는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 뭐가 된다? 유한책임사원이다. 이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연습해볼 필요는 없고 뭐를 집중적으로 보셔라? 요 기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기관에 대한 설명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거다. 됐죠? 그래서 지문 공부용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볼까? 자, 아유, 뭐 이런 거는 키워드 체크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겨. 자본의 증권화. 됐죠? 여기도 어때? 대규모 자금, 대중. 3번은요. 주주 책임은 출자액 한도, 유한 책임이네. 됐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아니라 그랬죠? 누구예요? 주주총회.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전문 경영자. 그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25년도죠. 제가 약간 지금, 스멀스멀 조금 기미가 보여요. 기관이 나올 것 같아요. 됐죠? 기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OX 한번 체크해 봅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의 원칙이다.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방 가보시면 한명회사네요.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해놓으실 거예요? 명자 동그라미 해놔야 되죠? 아, 공동 운명체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 출자해서 직접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하는 인적회사. 맞네요. 자, 디귿번 가보시면 한명회사.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의 한도도 없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원들이 다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한명회사 설립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기꺼이?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제가 한명회사를 설립할 건데요. 저랑 같이 한명회사 세우실래요?
이러면 여러분 저 믿고 할 수 있어요? 믿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자, 그쵸? 너무 감사하지만, 그쵸? 아니, 내가 저 여자 뭘 한다고, 저 여자랑 같이 한 명에서 세웠다가, 진짜 어떻게 돼? 진짜 뼛속까지 탈탈 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원을 모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오히려 주식회사 설명이 좀 더 가깝다. 출자금 한도도 없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니, 한 명회사의 단점을 지금 뒤집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합자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랑 그 다음 유한책임사원, 사원의 지위가 양분돼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특징이었죠. 자, 그럼 유한회사입니다. 우리 유한회사는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틀렸게요? 여기가 틀렸어요. 한 명 회사와 같이 운영을 우리 사원들이 직접 해나가는 거죠. 폐쇄적으로. 근데 뭐가 포인트였어요?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취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고려한 기업 형태입니다. 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결합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부터 뭐 합니까? 이제 물적 아니면 자본 아니면 영향력 등을 합쳐서 공동으로 어딘가에 대응하는 형태들이 조금 있어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업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싶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카르텔은요. 자, 동일하고 유사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뭐 하는 거다? 여기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 일정한 협약에 따라서 뭐 한 겁니까?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 담합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단합을 하느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요 시장 안에 새로운 신규 진입을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신규 진입자 못 들어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제한돼 있는데 물건 파는 사람 많으면 내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신규 진입자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네들 못 들어오게 우리 뭐 하자? 요렇게 진입장벽 치자. 그럼 진입장벽을 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존 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다라고 하는 걸 담합해서 예를 들어 가격을 막 미친 듯이 낮추는 거야.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추면 이 신규 진입자는 아직 이 산업에 들어와서 물건 하나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얘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불리해요. 이 가격을 얘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종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뭐 한다? 각자의 독립성, 즉 한살림 합치진 않고 각자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이 협약을 통해 뭐 하는 거다? 힘을 합치는 형태의 결합 방식이다. 카르텔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성 유지한다. 이거 잘 봐주시고 독립성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한살림 안 합친다요. 그렇죠? 기업들끼리 독립성을 상실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까요? 자본금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거 합친 적 없어. 한 살림 안 합쳤어. 살림 다 따로 해. 그렇죠? 요게 포인트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한번 볼까요? 요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단합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 카르텔. 예를 들어 생산량을 자기들끼리 일정 수량으로 제한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뭐를 이제 획득하는 거예요? 독점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지역이나 시장 분할 카르텔. 시장이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지들끼리 짜고 나눠서 장사해 먹는 거죠. 자, 그다음 입찰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표준화 규격 카르텔, 아니면 공동 판매 카르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문에 공동 판매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게 살짝 언급이 된 적이 있어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카르텔의 유형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니까 한 번만 보십시오. 이름 보면은 개념 저희가 다 유추가 되는 상황이라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볼까요? 트러스트입니다. 자,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포인트냐면 회사들끼리 어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어때요? 독립성을 상실. 무슨 말이죠? 정말 한 살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M&A입니다. 했죠? 자, 그럼 여기는 M&A를 통해서 살림을 합쳐버린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아무나 살림 합쳐요? 아니죠? 어떤 사람하고 살림 합쳐야 돼요? 부자요. 그죠? 누구랑 살림 합쳐야 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랑 살림 합쳐야지. 그래서 트러스트, 뭐다? 독립성 상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됐죠? 안 그러면 이거 다 헷갈려. 콘체른, 콤비나트 뭐 난리나 뒤에. 자, 근데 콘체른 한번 볼까요? 우리 콘체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포인트냐? 얘는요,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걸 각자 유지는 하고 있대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요. 각자 다 독립된 회사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은 형태래요.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예시 기억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요렇게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쵸?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 회사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 회사 가치가 막 100억이래. 100억을 다 지불해야 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편한데? 해가지고 어떤 이제 꼼수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야, 이 회사를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싶어. 그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 봤더니 이 회사 주식의 한 5%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내가 딱 보니까 이 회사 100억 주고 다 살 필요 없다. 이 회사는 주식 3%만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내 의지대로 뭐 할 수 있다? 의사결정 막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 5%, 이 회사의 주식 3%를 뭐 합니까? 취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 회사를 이제부터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이 회사 5%, 3%만 가지고 이제 뭐해? 의사결정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얘랑 전부 다 어때요? 독립적인 회사들로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내부를 딱 들어봤을 때는 어때?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 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콘체르네 예신 거예요. 됐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주식 소유나 금융적 방법을 통해 됐죠?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한 형태로 기업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콘체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누가 있느냐? 콤비나트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여기는 지역에 체크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구로공단 아니면 그 판교 테크노 빌리지 맞나요? 그죠? 자, 이렇게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요, 예를 들어 시너지다라고 해서 이 안에서 인적 자원의 교류가 막 있을 수 있죠. 이 안에서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의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또 그냥 진짜 뭐 와닿는 예시다라고 한다면, 자, 공급업자 있습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있어요. 이 공급업자가 야, 우리가 원자재 조달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다 한 지역에 몰려있네? 그럼 뭐만 하면 돼? 한 번만 가면 돼. 그쵸?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운송비 할인받을 수 있잖아. 야, 너 어차피 한 번 오잖아. 배송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배송 한 번 하는 거잖아. 야, 그럼 너가 절감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우리 할인 좀 때려주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의 시너지를 얻고 있는 형태가 바로 콤비나트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컨글로메릿이라고 돼 있죠. 얘는요,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 업종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을 뭐 한다? 하나로 묶어낸 거대 기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왜 하는 건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나는 있잖아, 전자제품 만들어서 팔래. 있잖아, 금융제품도 만들어서 팔래. 아, 나 식품이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팔래.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해 있는 이 회사들을 뭐 하는 거다? 하나로 묶어내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컨글로메릿이에요.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면, 야, 이번에 우리 예를 들어 식품이 잘 안 팔려서 매출이 진짜 떡락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대신 전자에서 뭐 했다?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 이번에 우리 많이 남겨 먹었어. 이 이익 증가분으로 뭐 할 수 있어? 이걸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 기업들을 매수하거나 묶어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기업체를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컨글로메릿 또는 재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아직도 기억나. 10년 전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봤는데 재벌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영어로. 유로 돼 있었나? 아무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고유명사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고유명사구나. 우리나라에는 고유명사 했어. 이러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요 아래 볼까요? 조인트 벤처다라고 하는 건 공동 출자회사 여기만 체크를 해놓으시고 얘는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개념 정의 무지하게 많이 물어봐요. 자, 근데 이 개념 정의를 푸실 때, 개념 정의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 키워드 잘 잡으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제대로 안 잡아버리면 얘가 컨글로메릿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콤비나트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보죠. 18번 문제. 자, 유사 동일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자, 키워드 뭐예요? 독립성 유지. 그렇죠? 독립성 유지하면서 자, 수평적 결합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유사한 업종에 있는 애들이 독립성을 갖추면서 힘을 합친다? 그래고 해서 누가 된다? 여기 카르텔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굉장히 애매한 문제잖아요. 자, 이제 19번 한번 가보시면 카르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기업들은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 살림 안 합친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얘는요, 가보시면 자, 가보시면 아웃사이더가 많을수록 협정의 영향력이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아웃사이더가 누굽니까? 래퍼입니까?
자, 그죠? 아웃사이더. 아직, 그죠? 래퍼입니까? 굉장히 랩을 빨리 하셨던 분 같은데. 자, 아웃사이더는 바로 누구냐면요. 자, 봅시다. 요렇게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협정에 동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협정에 동의한 사람들은 뭐야? 인사이더예요. 근데 나는, 야, 나 그렇게 가격 담합하고 싶지 않아. 야, 그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야. 이러면서 이 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협정 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많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협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정의 영향력은 작아진다라고 하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한번 가볼까요? 자본적 결합체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자본적 결합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살림 합쳤다예요. 살림을 합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다?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카르텔에 어때? 반대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얘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나머지 한번 보죠. 여기 동종, 유사업종. 이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생산, 구매, 판매 등등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이 존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문 한번 공부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시험에서도 개념 정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특징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자, 그쵸? 지주회사. 그럼 지주회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아까 우리 예시에서 봤던 바로 얘예요. 그렇죠? 콘체르네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지주회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주회사 통해 가지고 주식 소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을 지배하는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콘체르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콘체르네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얘는 주식 소유나 금융적인 방법 보자마자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조금 더 나는 힌트가 필요해.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독립성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얘네 독립성 다 상실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콘체르네였죠. 그래서 보통 아까 보시면 지주회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체르네 예시 두 가지. 지주회사, 모회사, 자회사.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는 키워드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뭐야? 이종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안 잡으시면 어디에 꽂혀? 인수합병에 꽂혀요. 그래서 트러스트인 줄 알아요. 그치? 그래서 키워드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 산업에 진출한 한 다양한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뭐 한다고요?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이게 바로 누구? 컨글로메릿.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23번 문제 보고 좀 쉬도록 하죠. 자,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하는데 OX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카르텔은 각 가맹기업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잃고라고 돼 있는데 벌써 어디 틀렸어요? 독립성 상실 안 하는데 카르텔은?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일반 지문이 설명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기업으로 믿고 합친 거니까 트러스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가보시면 지주회사이다라고 하는 지주회사는 개인 한 사람이 출자해서 이거 다 하고 무한 책임진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지주회사는 뭐가 포인트였었어요? 주식을 취득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회사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무한 책임져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져 하는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지주회사가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한 명 회사인 것 같죠. 자, 그 다음 컨글로메릿입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종기업이요. 그죠? 이종기업이요. 그래서 이종기업 맞나? 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기업간 주식 매입? 그럼 얘는 컨글로메릿이 아니라 누구의 설명입니까? 오히려 3번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업종 요게 포인트고 주식 매입을 통해서 결합한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선생님 콘체는 아닌가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 말이 없으면 콘체는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종 다른 업종 여러 업종에 종사한 이 회사들을 합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컨글로메릿이 더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잘 잡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가보시면 동일업종이고요.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동일업종인데 독립성 유지하고 있네요. 그럼 누구였었어요? 아까 보니까는 카르텔이었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가보시면 자, 법적으로 독립성은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 출자 관계에 의존했다. 그럼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콘체른이었죠. 됐죠? 그래서 얘는 연습용으로 한번 지문 분석해 보시기 좋은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자, 그러면 지금 조금 한 타임 쉬고 그 다음 좀 10분 쉴게요.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